자, 오늘 정치와이드 첫 순서는 미니 인터뷰입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요새 민주당이 참 일이 많아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텐데 우선 이재명 대표의 단식 얘기부터 좀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로 단식이 보름째입니다. 네. 지금요. 뭐 민주당에 계신 분들 보시면 다들 마음이 편치 않다는 말씀도 계속 하시는데 단식이 이렇게까지 길어질 거라고는 예상하셨어요? 이 대표가 단식 들어가면서 조건과 기함의 정함이 없는 단식이다라고 예. 말씀을 하셨죠. 예. 그래서 뭐 좀 상당히 길어질 것 예.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은 했었는데 예. 지금 많은 분들이 만류를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뭐 그냥 끄덕거리기만 하고 그냥 계속 예. 강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굽히고 있지 않아요. 어.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사실은 천막에서 사실은 뭐 주간 시간대라고 할까요? 하고 그리고 야간에는 원래 이제 뭐 당대표를 가고 이걸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아예 당대표실로 들어갔다는 건 그만큼 체력적으로 힘든다고 지금 다들 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혈압, 저체온, 부정맥 예. 뭐 이런 게 지금 상당히 심하고 어. 그래서 그 의료진들이 지금 체력적 한계에 도달했다. 예. 의학적으로 봐도 아. 단식을 강력히 공고하고 싶다. 단식 중단하라 지금. 예. 라고 어저께 천준호 비서실장을 통해서 예.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금 더 이상 끌었다가는 예. 몸에 큰 무리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제 단식과 관련해서 이제 당내 어떤 영향일까요? 글쎄요, 이게 단식의 효과라고 봐야 되나요? 단식을 사실 시작할 때마다 당내에서는 좀 명분이 약하다, 뭐 이런 지적이 분명히 나왔었거든요. 근데 좀 이게 길어지면서 사실 그런 비판은 요새 잘 안 들리고 좀 가라앉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뭔가 당이 뭔가 좀 과거와 달리 단합된 모양새가 아니냐라는 평가도 언론에서 좀 하고 있는데 이거 단식 효과라고 봐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지금 벌써 보름이 됐고요. 예. 뭐 눈에 띄게 어. 초췌해지고 뭐 오늘 보니까 또 저 지팡이까지 그렇습니다. 짚고 이렇게 걸으시더라고요. 어쨌거나 당의 얼굴이고 당의 대표가 목숨을 걸고 저렇게 단식을 하는데 그게 거기에 대고 뭐 명분이 있느니 없느니 뭐라고 토다는 것 자체가 예. 굉장히 그건 같은 당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그건 참 그 도리가 아니다 그런 생각들을 다 하게 되는 거죠.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 단식을 하는 곳에 뭐 많은 의원들이 참여하시고 가서 뭐 위로도 하고 또 때로는 다른 분들은 중단하라고 요청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많은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중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요.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하고 단식 중 이재명 대표 통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일각에서 나오는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통화 정도로 할 게 아니라 아예 단식장에 올라와서 만류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올라오셔서 직접 오셔서 예. 만류하신다고 해가지고 이게 될 것인가. 글쎄, 제가 보기에는 오늘 뭐 김기현 여당 대표가 예. 자기네 공식 회의석상에서 뭐 정중히 요구 드린다라고 예. 뭐 그렇게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여당 대표가 그 뭐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그게? 그 같은 층 쓰는데요. 그렇죠. 같은 층에 있습니다. 뭐 한 100m 됩니까? 예. 그 와가지고 손 좀 잡고 일어나시라고 우리끼리 얘기 좀 하자고. 원래 정당 대표들끼리는 실무자들 못 푸는 거 실타래를 풀라고 예. 계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왜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그 벽 보고 얘기를 해요. 지금 하시는 거 보면은 아니 뭐 저 감독 역할을 해야 될 분이 최전방 공격수로 그 슈팅 찬스만 노리는 분 같단 말입니다. 당 수석 대변인도 아니고 뭐 한 부대변인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당 대표 역할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와서 좀 손도 잡아주면서 단식을 만류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용산은 내가 보기에는 좀 뭐 요주부동일 것 같고. 그러면 저 김기현 대표 예. 지금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있는가? 좀 군세가 하지 않겠어요? 예. 예.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 제가 질문 드렸는데 거긴 약간 이제 부정적이신 것 같고요. 부정적이라기보다 예. 정말 뭐 고맙죠. 예. 고맙지만
그 대통령께서 이렇게 그만두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당 쪽에서 대표라도 와가지고 얘기해 주는 게 훨씬 더 명분상으로는 좋겠다라는 말씀 드린 거죠. 근데 김기현 대표가 단식 중단을 정중히 요청한다라는 얘기는 하지만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건 부정적이거든요. 그렇다면 안 갈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는 이 해법은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어쨌거나 내각 개편 예. 또 그 조건 중에 하나잖아요. 아, 세 가지 조건 중에 그게 있었죠. 개각이 있었어요. 예. 예. 그렇지만 뭐 부분 개각은 있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국정기조가 뭐 지금 전혀 요지부동입니다만은 예. 뭐 지금 이게 뭐 자기들 잘못을 인정을 하고 지금 개각을 한 건 아니지만은 예. 그게 그 정신 승리지 누가 봐도 그건 뭐 잘못한 사람 문책용 개각 아닙니까? 그게 지금 뭐 경질이냐 문책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거니까요, 지금요. 그 말장난이죠. 그 잼버리 파행으로 인한 여가부 장관. 예. 그다음 최상병. 그거 잘못했잖아요. 예. 국방부 장관. 예. 그게 문책이지 그게 뭡니까? 그러면은 일단 개각은 이루어졌으니 그게 조건 중에 일부라도 지금 관철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중단할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라도 좀 하고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가서 좀 이제 하나하나씩 좀 얘기 좀 하자라고 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이제 개각 얘기까지 하면서 단식 얘기 섞어서 말씀하셨는데 나온 김에 이 개각 질문 좀 드려보죠. 어제 이제 세 개 부처 장관이 아까 차례대로 말씀하신 국방,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 그다음에 여가부인데요. 이게 뭐 교체 인선이라고 이제 대통령실은 설명을 해요. 그리고 사실 후보자가 정해졌지만 지금 대상인 이 장관들은 그대로 당분간 유지하는 걸로 지금 나왔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제 인선에 대해서? 국방장관과 여가부 장관은 이제 10월부터 국정감사가 있는데요. 아마 그분들 그냥 계속 그 자리에 계시면 국감 기간 내내 집중 포화를 맞고 아마 이 정부의 대단한 실점 포인트가 될 겁니다. 저희는 주득점원이 될 거고요. 그래서 국감 대비를 해서 미리 뺀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으면은 뭐 자기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뺀 거고 문체부 장관은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이제 방송 쪽이고 또 신문이나 인터넷 언론 쪽은 문체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라는 것이 방송이 있고 신문, 인터넷 언론 이런 여러 가지 파트가 있는데 이 두 분을 투탑으로 해서 완벽한 언론 장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앉힌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표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조만간 검찰이 구속영장을 이재명 대표에 청구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할 걸로 보시는지 한다면 언제쯤에 청구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뭐 1년 반, 2년여에 걸쳐가지고 저렇게 요란스럽게 수사를 하고 영장 청구 안 하면 그러면 지금까지 뭘 했다는 거냐라는 국민적 비난에 처할 겁니다. 영장 청구하지 않을 도리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지금 9월을 지나게 되면 10월 달은 국정감사 때문에 본회의가 없어요. 그러면 11월로 본회의가 넘어가기 때문에 9월 중에 본회의 보고와 표결 절차가 맞춰져야 되거든요. 18, 20, 21일 이 지금 예정된 본회의고 25일은 안건이 있을 때 예비적으로 본회의 일정을 지금 잡아놓은 날짜를 그래도 하나 남겨둔 거네요. 그 그러니까 날짜는. 안건이 있는 걸 조건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9월 중에 표결까지 하기 위해서 최대한 서두를 걸로 저는 봅니다. 만약에 예상대로 9월 중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잖아요. 자, 지금 민주당 내 이른바 이제 친명으로 꼽히신 분들은 체포동의안 이거 부결이 된다라고 지금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단식과 결부지어서 이런 상황에서 무슨 가결 얘기를 꺼내는가 이렇게 나오는데 정춘 의원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네, 뭐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 시원하고 참 우리 당 강성 지지자들 마음에 쏙 들고
뭐 좋겠죠. 예. 근데 과연 그게 음. 우리 당을 위한 일이냐, 이 대표를 위한 일이냐라고 예. 생각을 할 것 같으면 저는 아니다라고 어. 생각합니다. 우선 6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예. 아무런 조건 걸지 않고 다시 구속영장이 와서 예. 체포동의안 표결에 들어왔을 때는 난 내 발로 걸어서 예. 국회 가겠다. 일반 포기 선언으로 그렇죠. 해석이 불체포 됐죠. 특권 포기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국민들은 보고 계실 겁니다. 민주당이 그때 저렇게 뭐 확실하게 얘기를 했는데 예. 이번에 그러면 과연 저걸 갖다 어떻게 처리하는가 아. 보고 계실 건데 저는 저희가 그동안에 방탄의 예.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음. 말하자면은 저평가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그 약속한 대로 예. 그 가결을 시켜서 대표가 법원에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판사 앞에서 무도한 검찰의 예. 영장 청구를 이겨내시고 영장 기각받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이제 검찰에 몸담고 계셨잖아요. 근데 네. 최근에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조작 수사 뭐 이렇게 딱 규정을 하고 반발하고 있잖아요.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 뭐 제가 입회를 하지도 않았고 기록을 보지도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뭐 증거가 없다고 그래요. 어. 이 대표나 혹은 그 예. 박윤택 그 변호사. 그렇죠. 얼마 조사받고 나올 때도 증거 얘기를 꺼내면서 예. 그런 취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사실임을 전제로 할 때 그렇다면은 뭐 영장은 무조건 기각이니까 더더욱 더 예. 영장법정에 나가신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약속한 바도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판사 앞에 가서 주장을 하고 네. 심리를 받아라. 이 예. 말씀이네요. 그래서 방탄의 굴레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민주당이 그동안 이 방탄의 굴레 때문에 너무 저평가돼 있다. 이 말씀도 좀 덧붙여 주셨는데 조홍천 의원님 개인과 관련된 정치인 조홍천과 관련된 얘기 좀 드릴게요. 질문을.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이른바 이제 개딸들이라고 통상 뭐 언론이고 뭐고 다 지칭을 합니다. 한마디로 개딸들에게 지금 밉보이신 분의 대표 주자 아니십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맞습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좀 더 그렇죠. 아. 근데 혹시요 향후 공천 과정에서 혹시 이런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으실까 좀 걱정되시거나 그러시는 건 없으세요? 뭐 글쎄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제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느냐 마느냐는 건 부차적인 문제고요. 국회의원을 왜 하느냐를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한간에는 뭐 저격 공천 예. 같은 걸 할지도 모르겠다. 어. 혹은 뭐 인위적으로 공천을 해서 뭐 낙천을 시키겠다. 뭐 예. 그런 얘기도 막 들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그 무당층이나 중도층의 오.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예. 또 총선 전국적 판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총선이 다가올수록 예. 뭐 당은 예. 총선 전체 판도를 보고 아마 그렇게 결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체 여론을 좀 믿어보겠다라는 말씀도 좀 그렇게 그럴 하신 것도 수밖에 없지 들리네요. 않을까 싶은데 그게 예. 뭐 운명이라면 또 뭐 운명을 따라야죠. 알겠습니다. 예. 사실 내년 총선 관련해서 여당 내에서 나오는 게 이제 수도권 위기론이거든요. 여당 자체가 뭐 서울, 경기 등에 워낙 의석수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말인데 그렇다면은 여당의 수도권 위기론은 민주당으로서는 여전히 여러 가지 당의 어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글쎄요, ARS하고 전화 면접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 완전히 반대예요. 예. 저는 전화 면접을 좀 더 보는데 전화 면접은 저희가 확연히 불리하죠. 예. 근데 뭐 제가 보기엔 도끼인 게 낀이고요. 예. 서로 욕하고 헐뜯기 하는 데만 이골이 나 있지. 예. 하여간에 제가 이걸 잘해요라기보다 저쪽은 이걸 못해요라고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용산은 또 이념 전쟁에만 몰두하고 있고 그러니까 참 마음 둘 데가 없는 거예요. 예, 비유를 들자면 유권자가 손님이라고 할 때 예. 국민의힘 식당과 민주당 식당이란 딱 식당이 이제 갈 만한 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예. 메뉴가 한 가지씩밖에 예. 없어요.
새까맣게 탄 밥과 쉰 밥. 아, 예, 이게- 탄밥과 쉰밥이요? 예, 예, 그럼 어디가 탄밥이고 혹시 어디가 쉰밥입니까? 아,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예, 있는데요. 아무튼 둘 다 먹기는 어려운 밥이다. 예, 예,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굶어야 되나. 아, 나는 정말 어려운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그런 형국가 아닌가. 예. 그래서 그래도 나는 탄밥을 좋아해. 나는 쉰밥을 좋아해. 예. 나는 사람들만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닌가. 예. 그 중도층은 아예 저 밥 드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예 굶겠다고 하시는 분이 자칫 내년 총선에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걸 노리고 있는 거 아닌가. 아, 그래서 여당의 생각은 그거일 수 있다. 여당도 그렇고 지금 양쪽 뭐 당에서 양쪽 다 고정 지지층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단밥, 생각이 쉰밥만 드는데. 먹겠다. 예. 근데 이럴 때일수록 예. 지금 뭐 국내외 정세라든가 민생 경제 얼마나 팍팍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뭐 170석 가까운 절대 다수 정당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민생과 경제에 전념해서 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다면은 예. 저희 식당의 메뉴가 먹을 만한 메뉴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저희 식당의 손님이 많이 깨겠죠. 예. 지금 식당 비유해주는데 민주당의 식당에 조금 더 뭔가 노력을 한다면 먹을 만한 메뉴가 등장할 거고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요. 그 계기가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민주당 내에서 지금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총선 전에 이재명 대표가 좀 물러나 줘야 내년 총선을 민주당이 해볼 만하다. 이런 주장은 요즘에 좀 잠잠하지만 여전히 살아는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어쨌거나 간에 유력 대선 후보 2명이 계셨습니다. 예. 그분 중에 한 분은 대통령이 되셨고 한 예. 분은 제1당 대표가 되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 둘이서 어. 극한 투쟁을 대선 이후 지금까지 계속 벌이고 있는 예. 그런 형국이에요. 예. 참 그 민생은 도외시하고요. 이념 전쟁만 벌이고요. 예.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예. 지방선거는 대선 연장전이었습니다. 어. 근데 총선이 대선 연장 후반전일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죠? 이게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근데 대통령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인기가 그렇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라도 어.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죠. 지금. 그러면 이재명 대표 쪽에서 먼저 뭔가 달라지는 모습, 뭔가 변화가 있어야지만 이게 풀린다 이 말씀이네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인데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사실은 지금 민주당 지지자분들도 보실 거고 아마 중도층도 보실 거예요. 이 TV에 대해서. 그러면 이 두 유권자층에 좀 한마디 공통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네. 상대방을 너무 악마화하는 예. 그런 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와 타협을 하자 그러면 그 비속어가 막 난무하고 있어요. 근데요, 뭐 옛날 독재 시대처럼 예. 그냥 힘으로 누르고 억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면은 예. 그 지지자들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예.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상대방과 대화를 하고 타협하고 설득하고 예, 해서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지지자들이 그거를 싫어하고 왜 저기를 깨지 않고 저기를 격파하지 않고 쟤들하고 쟤들을 공존의 대상으로 보느냐라고 비난을 하고 계세요. 그럼 그게 이 민주주의가 예. 혹은 정치가 이 왜 존재를 해야 되느냐라는 걸 좀 저는 항상 생각을 하는데 예. 민주주의가 이래가지고는 존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하신 말씀 가지고 혹시 또 문자 폭탄 받으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또 하신 말씀은 오늘 다 충분히 하신 것 같아요. 네네, 요즘 뭐 좀 꽤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조웅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하게 해드려. 뭐 우리 대통령님께서 저한테 맡겨주신 뭐 이유는 국민들에 대한 어떤 문화 복지 또는 예술가들에 대한 어떤 지원 정책 이런 것들을 이 정부에 맞게 잘 가듬어 보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성가족부는 해체하겠다라는 것이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이 세 명의 네. 소폭 개각인데요. 이 세 명은 저기 우리 당에서 이 장관 교체를 우리 당 대표께서 건의도 드렸고요. 그다음에 추천도 했습니다. 네, 당이 추천을 했습니다. 자, 어제 세계부처 장관, 국방, 문체, 여가부 인선이 있었죠. 교체 인선입니다. 자, 그런데요. 뭐 영상 지금 오늘 출근하는 모습 딱 전해드렸는데 사실은요. 이 세 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한 분 국방장관 후보자 신원식 의원이죠. 과거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 과거 논란했던 발언 좀 나눴는데 우선 첫 번째 발언과 이거에 대해 오늘 해명한 게 좀 있거든요. 그 내용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은 축제입니다. 문재인이 멸망을 기다리고 벌써 6일 전에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 성공했기 때문에 문재인이 있다는 것은 시가 문제입니다. 그건 이제 구체적인 것은 각 개개의 발언에 대한 거는 제가 정리해서 청문회 중이나 청문회 직전이나 충분히 국민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발언이고 오늘 해명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발언이 있는데 또 다른 발언이 있는데 요거는요. 이 뭐 12 뭐 이런 게 등장하는데 일단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나와 계신데요. 네. 일단 야당 쪽에서 굉장히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직 대통령 얘기를 꺼냈어요. 일단 이거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글쎄 좀 집회 중에 했던 발언치고도 좀 험한 말이죠. 사실은 이렇게 몸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 같은데. 자, 근데 사실 저는 저걸 보면서 좀 느낀 게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2019년 정도 이제 야외 집회에서 광화문 집회에서 했던 발언 같은데 물론 저 때가 자연인 신분이었고 아무리 그렇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현재 국가 원수 신분이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어떤 우리가 그 진영을 떠나서 국가 원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우를 해주는 게 정치권에 또 그런 문화가 있는데 사실 저런 이제 그런 집회에 가면 좀 극도로 흥분되는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그 지지자들의 환호와 열광, 그 다음에 막 그렇게 이제 박수치고 하는 것에 대해 몰입이 되다 보면은 본인이 좀 선을 넘는 좀 과도한 발언들을 할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레드라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넘어서는 안 될 선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 선을 좀 넘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는 충분히 그 점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야 되고 어쨌든 이제 앞으로 자연인 신분이 아니라 지금은 국회의원 신분이지만 더 나아가 이제 국무위원이 될 텐데 그럼 이제 국무위원으로서는 나라의 국사에 참여하는 분인데 바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 그렇다. 그러면 그것도 곤란한 문제일 수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신 의원이 한 말대로 청문회 전이든 청문회 땐 어떤 기회든 간에 주어진 기회가 있을 때 충분하게 소명해야 되고 한번 당에서도 그런 데 대한 소명에 대한 여론이라든가 반응 이런 걸 보면서 조금 청문회 준비도 절차적으로 좀 진행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신원식 후보자의 발언 중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른바 12 뭐 전두환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12.12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그 공백기에 뭐 서울에 보면 일어나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나라 구해야 되겠다 나왔다고 봐요. 5.16 같은 게 정치법적으로는 구태타인데 우리가 농업화 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회, 경제, 철학적으로는 혁명이거든요. 그렇죠. 그때 질문 자체가 구테타가 가능하냐? 일본에서 그런 설이 있다고 자기 묻길래 불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앞뒤 맥락을 좀 자르고 이야기한 것 같고요. 저는 구테타 있어서 안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그에 관련된 그것은 대부분 확정 판결과 정부의 공식 입장을 100%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12 쿠데타, 뭐 군사 정변, 군사 반란 뭐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그리고 뭐 전두환 관련된 내용인데 박오석 전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해명이 오늘 있었는데 약간 분위기가 다르죠. 과거에 그 2019년 발언 그리고 오늘 약간 분위기 다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저 해명을
그냥 수용하기에는 예. 저 발언도 문제가 상당히 있는 발언입니다. 어찌됐든 5.16도 그렇고 12.12도 그렇고 이제 군사 반란이고 군이 무력을 동원해서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고 권력을 찬탈했던 예. 우리 현대사에 굉장히 불행했던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에 대해서 이제 군 출신인 분이 나라를 위해서 나왔다. 저는 저 얘기를 들으면서 저분이 하나의 잔당인가?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12.12 그랬을 관련해서 만큼. 약간 뭔가 그때 당시에 나라를 위한 선택이다 이런 취지의 설명이 좀 들렸죠. 그렇게. 예, 좀 문제가 있는 발언이고요. 예. 그 본인의 뭐 저런 해명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청문회 때 좀 더 꼬치꼬치 따져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고 얼마 전에 홍준표 그 대구시장이 예. SNS에다가 썼다가 지우기는 했지만 MB 정부 마지막까지 인사 원칙 중에 하나가 법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은 이 정치인을 임명하지 않는다라는 예. 원칙을 지켰다. 그 얘기는 검찰권과 이제 군권 같은 경우에는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취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예. 이제 그렇다라는 얘기로 해석이 돼요. 근데 뭐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이제 그 정치인 출신들이 많이 임명이 됐는데 예. 근데 이렇게 국회의원을 하다가 국방부 장관이 된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요. 과거에 있었을까요? 한 번인가 있었대요. 김대중 정부 시절에 과거에? 천용택 전 국방부 장관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하다가 그분도 군 출신인데 예비역 중장 출신인데 한 번 있었다. 지금하고 약간 좀 비례대표에서 국방장관으로 비슷한 상황이긴 하네요. 예. 근데 이제 홍준표 장관의 그런 홍준표 시장의 그런 지적의 맥락은 바로 우리 현대사에 군의 그런 불행한 정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예. 군권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사람은 가급적 그 예. 당파성으로부터 좀 멀어지는 게 타당하다 이런 지적이었던 것 같은데 뭐 그 지적이 꼭 맞지 않다 하더라도 신원식 후보자의 저런 발언은 군에 대한 저분의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자, 오늘 이 발언이 어제 저녁부터 알려지면서 오늘도 많이 회자가 됐어요. 그래서요, 여야에서 이거에 대한 어떤 입장, 뭐 야당에서는 약간 비판도 나왔는데요. 그 목소리 확인해 봅니다. 우리 한 사람의 일생을 가지고 어떤 발언을 했는지 모르지만 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 한 몸에 머리카락 하나 정도 있는 걸 가지고 그 사람 전부로 평가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는 과대로 또 공은 공대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능력대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인사 아니겠습니까? 신원식 후보자는 아주 국방의 전문가시지요. 그리고 그 작전통으로서 모든 것을 다 꿰뚫고 계신 최고의 전략가 중에 한 분이십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자연인으로서 시민운동하고 할 때 그런 발언하고 또 장관이 됐었을 때하고는 좀 틀리지 않겠어요. 책임 있는 자리에 가면 나름대로 균형을 좀 잡겠지요. 신원식 후보자는 극우 집회에 참석하고 극단적 주장을 펼쳤던 편향된 인사입니다. 전두환 세력의 부활, 하나회의 부활이냐는 국민적 분노가 큽니다. 이 역사관에 윤석열 대통령이 동의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을 어두운 과거로 되돌려 끌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인사를 철회하는 것이 옳습니다. 국민의힘의 윤기찬 법률위 부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윤기찬 변호사. 이 당에서도 뭔가 이게 방어 논리를 세우기가 좀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네, 신원식 후보자의 이 전후 말이 다 진정성이 있다면 그러면 이제 그걸 종합해 보면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통상 보면 군사 반란의 경우에 쿠데타의 경우에 이게 국가를 구하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많이들 변명하거든요. 재판 때도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통상 뭐 쿠데타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12.12 쿠데타 세력이 했던 얘기 논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신원식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그게 맞다 하더라도 나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런 마음으로 나왔다고 본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법적으로 쿠데타다. 이런 논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뭐 애국심을 본인이 인정했다 이게 아니고 쿠데타가 이게 합법적이다 이렇게 인정했다는 논리가 아니고 그런 마음이 다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현행 군형법상의 군사 반란이다. 이런 논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아마 나왔던 것 같고. 그럼 이게 뭐가 잘렸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지금요? 그런 얘기고 지금 오늘 그러니까 어제 그 해명한 그 내용에 따르면 그게 맞다면 쿠데타를 옹호한 게 아니고 이것은 어떤 마음으로 나왔든지 간에 성공했든 실패했든지 간에 이것은 군형법상 군사 반란이다. 뭐 이런 취지의 말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그 청문회 때 나와서 본인이 그런 경과나 실제 본인의 취지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국민께 설명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욱 전 행정관은 전체적으로 좀 세 분 말씀 들었고요. 또 두 번 나와서 신원식 후보자의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이거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뭐 신원식 의원의 해명을 별로 듣고 싶지는 않고요. 이 정도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 전도하는 애국자, 12.12는 나라를 구하는 것. 예. 이 내용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검증한 건지, 검증한 내용이 올라간 건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한 건지. 그리고 되게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그게 별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에 간 건지 아니면 검증이 안 된 건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검증하는 의무가 분명히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검증이 됐음에도 임명이 됐다면 좀 대단히 큰 문제이다. 이 문제는 신원식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부터 검증 라인까지 우리 국가의 정체성, 그다음에 쿠데타를 옹호하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 돼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그건 매우 큰 문제가 있는 거겠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무슨 국가 원수에 대해서 목을 따겠다라는 이런 얘기가 했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C자 붙였다고 국회의원 그만둬라 이런 데까지 한 그런 얘기가 나온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때 이런 분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고요. 뭐 그 외에도 할 얘기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 최수근 상병 문제 관련해서 신원식 의원의 발언을 보면 이분이 진짜 군인들을 사랑할 만한 사람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서 지명 처리하십시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되면 뭔가 소명하고 설명할 게 좀 많아 보이긴 합니다. 아마 단단히 준비도 하고 또 야당은 또 단단히 벼르고 있어 보여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자, 이런 가운데 아까 어제 후보자가 된 3명의 장관 후보자 이 영상이 아까 3명이 쭉 연속 나가는데 그중에 한 분인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오늘 출근을 했어요. 근데요 뭔가를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젊어 보여서 70년대 학번 같지 않죠? 젊어 보여서 70년대생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 딸이 83년생이에요. 그럼 차라리 저희 딸하고 친구라고 얘기하는 게 더 가짜뉴스로 더 완벽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들도 믿지 않는 정치평론가의 말을 인용해서 민주당에서 저를 공격하는 것은 정말 부적절한 정치 공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작 발언 당사자는 지금 꼬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김건희 여사와 본인과의 어떤 연관성 이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한 거거든요. 이번 인선과 관련해서. 그걸 본인이 뭐 70년대 학번이고 70대생이고 뭐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뭐 그러면서 뭐 평론가 얘기하는데 민주당이 그걸 얘기하더라. 이 설명을 오늘 굉장히 길게 내놨어요. 근데 박원석 전 의원님? 네. 김행 후보자는 굳이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자세히 했을까요? 그러게요. 오히려 저렇게 그 해명을 상세하게 하다 보니까 진짜 뭐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거꾸로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정치권 주변에 여러 설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 때마다 뭐 항상 뭐 그리고 이번 설들은 인사의 배경을 두고 뭐 유인천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올드보이냐. 근데 그분이 이제 특보였어요 대통령의 개연성이 있죠. 배경도 짐작이 가능하고 신원식 장관도 배경이나 뭐 짐작이 가능하죠. 전문성도 있고 폐지하겠다는 여가부 게다가 이제 잼버리 대회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여론이 훨씬 더 악화된 그 전보다 그런 여가부 장관에 갑자기 김행전 비대위원을 임명한다. 이 인사의 배경은 뭐냐? 근데 이런 것 관련해서 이런저런 설들이 있는데 그 설의 하나예요. 김건희 여사하고 친분 때문에 된 거 아니냐. 그거를 오늘 설명을 자세히 한 거군요. 근데 뭘 저렇게까지 굳이 저렇게 자세히 해명을 해서 오히려 더 의혹을 증폭시키는 게 아닌가. 저러면 이제 언론들이 진짜 두 사람이 함께 있었던 사진이라도 찾으려고 더 이제 그 집중해가지고 이걸 파고 들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뭐 그런 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넘기면 될 걸 본인이 오히려 해명을 저런 식으로 함으로써 의혹을 더 키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윤찬 변호사, 이거 본인은 뭐 가짜 뉴스도 이런 가짜 뉴스가 없다 설명했는데 좀 설명이 많았네요.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뭐 아니라고 이게 부인하게 되면 그냥 거기서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고 부인하면은 그 가짜 뉴스가 중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왜 이분하고 나하고 20년 친분이 사실이 아니냐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친분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걸 설명한 겁니까? 연배 뭐 어디 지역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하고는 겹치는 적이 하나 없고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현실이 사실 서글픈 거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당사자가 아니라 그러면 일단 그걸 믿어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에 불구하고 계속 이게 지속되기 때문에 예. 왜 아닌지에 대해서 국민에게 설명하는 편이 빠르다. 그래야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유통되는 중간 지점에 있는 유통수단에 대해 설명을 아무리 해봐야 유통수단들은 그냥 작정하고 퍼뜨리기 때문에 최종의 뉴스에 소비자인 국민께 직접 설명하는 면이 낫다라고 해서 저렇게 자세하게 그 논리적 해명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출근하는 첫날, 그러니까 이 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사무실이 마련되고 출근하잖아요. 첫날요, 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서 오늘 또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자, 뭐 3명의 장관 후보자 관련된 내용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요. 자, 키워드가 중단 요청입니다. 아시겠죠? 단식 중단 요청이 오늘 국민의힘에서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죠. 자, 우선요. 단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그 내용을 좀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기한 단식을 시작합니다. 회복되기 힘든 상태까지 이렇게 단식을 하시면 저희들이 기댈 언덕이 없는 겁니다. 다음 더할 거야. 다시 마음 있으시겠구나. 이제는 병원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굽는 건 우리 스님들이 훨씬 더 잘하거든요. 자, 이제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어요. 오늘 뭐 스님들이 이제 방문해서 얘기하는 모습까지 영상에 남아 있는데 오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 중단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추가적인 설명도 나왔거든요. 내용 확인해 봅니다. 이재명 대표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 이하를 막론하고 이 대표께서는 건강을 해치는 단식을 중단하시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거대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의 대표가 중차대한 정기국회 시기에 단식을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대표 방문할 계획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김기현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건강에 대한 우려를 하고 계시고요. 불과 몇 미터도 되지 않는 거리에 있는데요. 함께 한 공간에서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어가고 있는 입장에서 직접 그런 말씀과 당부를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자, 최수영 전 의원. 단식 중단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국민의힘 자체 당 회의에서 꺼낸 얘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나온 얘기가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서 만나서 단식 중단을 요청하는 거는 부담스러웠던 건가? 지금 보면은 그럴 계획은 지금 없다고 얘기 나오거든요. 이거는 뭔가요? 부담입니까? 눈치입니까?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얘기한 대로 굳이 그렇게 뭐 당 회의 석상에서 하는 것보다 예. 불과 얼마 거리도 안 되니까 뭐 와서 같은 층에 있어서 금방 갈 텐데. 금방 예. 오셔서 해주면 더 좋겠다. 물론 민주당 측에서는 그렇게 아쉬움을 표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기현 대표는 국민의 대표, 그러니까 즉 여당 대표입니다. 예. 제가 다시 바꿔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가 요구했던 3가지 단식에 대한 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분명히 있었고 거기에 대한 지금 이야기는 전혀 진행되는 게 없이 왜냐하면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위문하러 김기현 대표가 갔다고 칩시다. 그 가서 사진만 찍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가서 무슨 대화를 분명히 나눌 거 아닙니까? 기자들도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3가지 조건에 대한 답을 어떤 식으로든 김기현 대표는 또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공당의 대표가 여당의 대표가 갔기 때문에 최소한 그럼 이재명 대표가 요구했던 3가지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답변할 수 없는 사안이니까. 뭘 받아준다라고 답변을 할 수도 없고 안 받겠다고 그렇죠. 얘기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렇다는 그렇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인간적인 도의지 않습니까? 지금 말하자면은 15일째라면은 사실은 위중할 수 있는 상황이죠. 단식이 그만큼 무서운 거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부분인 생명을 우리가 가장 본능적인 먹는 것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란 말이죠. 그래서 15일째가 됐으니까 이건 인간적 도리로서 이유여야 막론하고 이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는 중단해줘야 되겠다라고 이제 우려를 표명한 거고 저는 그것으로 어쨌든 공당의 대표가 여당의 대표가 책임을
의사를 표명한 거고요. 예. 이쯤 돼서는 저도 이재명 대표가 좀 결단의 시기가 왔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게 지금 정기국회를 모든 걸 이재명 대표가 블랙홀로 끌고 들어가는 단식 아니겠습니까? 이쯤에서 조금 결단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단식이 길어지니까 지금 누가 좀 와서 뭐 말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쪽에 와서 좀 말리셔야 되는 거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일단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관련해서 그 얘기가 민주당 내에서 나왔고요. 그리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우선 이와 관련된 모습들이 좀 최근 있었거든요. 그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대표님의 건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엄중한 상황에 대처를 하려면 빨리 단식 중단하시고. 감사한 말씀이고요. 깊이 잘 새겨서 잘 결정하도록. 문재인 대통령님 서울 오시던데 그날까지 단식 이어지면은 당대표님 아이고 저기 글쎄 빨리 중단하셔야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노영민 비서실장을 오늘 보내가지고 그러한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수일 내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상경하셔서 단식을 좀 만류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갖춰주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박지원 전 원장이 지금 얘기를 살짝 했지만 김종욱 전 행정관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산마을에서 국회로 올라와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단식 중단을 강력히 요청해야 된다. 이런 요구,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글쎄요, 이게 출구 전략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근데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19일에 어떤 행사가 있다고 하니까요. 그러죠? 네, 제가 19일까지 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당뇨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지금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이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더 갔을 때 어떤 상황이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그 주변에 아주 그 측근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단식을 시작할 때부터 쓰러질 각오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간에 무슨 출구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게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뭐 정부나 국민의힘에서도 아마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 거라는 판단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본인이 1주년이 된 상황에서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전혀 방향을 변화시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1년이 넘는 과정에서 60%의 국민들은 국정 운영에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면 말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의 내부의 당력을 딱 결집하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어서 저는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올라와서 어떤 뭐 병문안을 하시면서 할지 이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런 상황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서 말리더라도 중단 안 할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이미 뭐 쓰러질 각오를 하고 있는 상황이 들기 때문에 지금 무슨 예를 들면 어떤 뭐 출구나 이런 전략 자체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무의미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유일한 결정은 이재명 당대표 몸 상태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누가 말려도 지금 중단하지 않을 거라고 지금 상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들은 말에 의하면 그런 상황이어서 어떤 형태로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내에서 의원총회에서도 이렇게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좀 중단해달라고 얘기했고 또 노영민 전 비서실장을 갖다 보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단해달라는 얘기를 했었고 각계에서 지금 중단을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가 볼 때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상당히 좀 극단적인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박지원 전 원장의 얘기는 그냥 헛된 얘기가 됐네요. 뭐 필요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뭐 그래도 소용없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자 이런 가운데요. 다음 화면 좀 하나 보겠습니다. 뭐 정치권 현안에 대해서 자주 얘기하죠. 진중권 교수. 근데 진중권 교수는 약간 비판적 입장을 글로 썼네요. 오늘 이 내용이 나온 건데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가 왜 굶고 계신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단식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 국민들이 잘 모른다. 도대체 이거 뭐 하는 건가? 구체적인 목표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잘 때까지 단식인가? 그래서 황당하다.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다음 좀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도대체 이 단식이 그럼 언제까지 가는 것이냐. 여기 보면은 뭐 검찰 출석 얘기도 달력에 있고요. 그리고 21일 본회의 일정인데 그때가 단식 22일. 본회의가 지금 25일 잡힐 수 있다고 아까 조홍천 설명이 좀 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게 체포동의안이 아마 올 거라고 다들 전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체포동의안이 와서 표결이 있을 때까지 단속이 지속되는 건가? 뭐 이게 좀 이 부결하냐 가결하냐를 단식과 연관해서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박원석 전 의원님은
그럼 결국에는 그 체포동의안 처리까지가 출구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뭐 무관치는 않겠지만 모험이 그때까지 가능할 수 있을지 단식이 그게 가장 큰 변수가 20일이 넘어가요. 그러면 가장 큰 변수가 됐고요. 이미 제가 보기에는 그 체력도 완전히 바닥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후유증을 남길 수밖에 없는 게 안 좋은 상황에 접어들었는데 예. 그만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지금 중단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지금 김정욱 전 행정관도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앞서 진중권 교수가 지적했던 바도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당 내적으로는 뭔가 당내의 통합력을 높이고 당내 결속을 강화하는 단식으로서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대외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독선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항의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는 하나 저 단식으로 상대가 움직일 리가 만무하고 그리고 국민들한테까지 특히 이제 중간층에 있는 국민들한테까지 뭔가 이게 좀 영향을 미치는 그런 확장성이 있는 단식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중도층에는 별다른 영향이나 반응이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거둘 수 있는 정치적 효과는 다 거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당내가 이견이 줄고 어쨌든 이 단식을 계기로 단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체포동의안이 이 상황에서 국회로 왔을 때 이게 이제 부결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는 그 관측들이 많아요. 최근 들어서 그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상태에서. 영향을 좀 미쳤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대외적 명분이나 이런 것들이 시작할 때부터 조금 약했고 그리고 확장성이 이렇게 높지 않은 단식인데 이렇게 건강을 상해가면서 계속하는 게 큰 의미가 있나. 그리고 이제 당내에서도 처음에는 좀 지지하고 이런 목소리들이 많았지만 지금 다 만류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뭐 문재인 대통령까지 올라오셔야 된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올라오는 거 전혀 적절치 않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저는 이재명 대표의 심정을 10분 헤아려도 당 최고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책임지고 이 상황에 대해서 종결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유기찬 변호사. 만약에 단식 중단을 안 하고 계속 이어지다가 결국에는 앰뷸런스 구급차에 이재명 대표가 실려서 나가는 모습이 나오고 뭐 굉장히 건강이 심각하게 나오면은 이거 국민의힘도 부담 아닙니까 사실 그러면은? 모든 정치권이 부담이죠. 사실은 근데 이 단식 명분은 이제 뭐 갑론을박이 있는데 어쨌든 명분이 약한 거는 이제 대세적 판단인 것 같은데 어쨌든 본인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본인이 어쨌든 그 검찰에서 나오라는 연락 2번 거절하고 단식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단식 목적과 연관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어쨌든 논의되고 있는 21일, 25일 이 날짜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그 태어나는 날짜로부터 역산해가지고 뭐 한 18일, 19일, 20일 정도 되면 본인도 몸이 견디기 어려우실 거예요. 누가 만류한다고 해서 단식을 그만두실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명분과 연관돼야 되는데 또 신뢰와 연관돼야 되는데 사실 만류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게 각자의 또 생각들이 있죠. 예를 들면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올라와서 만류하게 되면 또 국민께 주는 메시지가 이거죠. 또 의원께 주는 메시지가 이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뭐 부결시켜라. 이런 메시지가 좋다는 논평에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민주당 내 여러 가지 제 세력에 대한 판단이 또 어그러질 수가 있는 거고 대체 세력이 또 망가질 수가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역학관계에 얽혀 있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다가는 이재명 당대표께서 단식을 그만두시고 일간의 오해가 이런 게 있었나 본데 그렇지 않다라는 의미를 해명하는 차원에서 단식을 그만두시고 건강을 챙기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여권의 부담이다 이런 부분은 사실 여권 야권을 나눌 때가 아니에요. 명분을 보시면 이재명 대표가 힘을 얻으셔서 다시 정권을 찾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알겠습니다. 지금 뭐 네 분 공통적으로 지금 이 정도면 중단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말씀들 다 공통되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 글쎄요. 정치인인가요?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약간 혼동하지만 정치 주제로는 참 많이 나옵니다. 키워드 보겠습니다. 작가와 유튜버입니다. 요즘에 활동을 보면 한 분은 작가, 한 분은 유튜버가 됐다고 할 수 있죠.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조국 작가 얘기입니다. 최근에 신간 책을 하나 냈는데 이게요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그러네요. 디키의 눈물. 참 얘기가 많았었는데 뭐 제목 갖고도 참 얘기가 많았는데 현재까지 막 4만 부, 요즘 세상에 4만 부 정도 팔리면 뭐 엄청나게 많이 팔린 거라고 하네요.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런데 주요 구매자가 누구인가 분석이 된 게 있는데
40대가 30% 정도 전체 구매자에서 그리고 50대가 거의 40%, 그거 합치면 70% 정도가 40대, 50대 이렇게 구매를 했다 그러네요. 자, 그리고요. 얼마 전에 이 유튜브 방송을 뭐 녹화를 한 것 같은데 예고 방송이 하나 있거든요. 이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믿고 숭배하고 있는 신은 네메시스다. 지금은 이제 검찰이 모든 권력기관 중에서 제일 위에 선 거죠. 압도적 우위에 있는 것이 검찰 출신 사람들이 장악하도록 만들므로써 검찰공화국이 현실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만들고 있다. 아마 저 예고편이니까 저게 좀 며칠 있다가 정식 녹화가 된 게 방송된다 그러죠. 예고 방송인데 뭐 책 내용을 아마 소개하고 어떤 주장을 좀 할 것 같은데 일단 최수영 전 의원님. 책 구매자가 40대, 50대가 거의 70%를 차지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조국 전 장관의 지지자들이 대부분 구매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 제가 재밌는 게 40대 구매자, 50대 구매자 그러잖아요. 예.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돌려보면은 예. 가장 민주당 지지층에 가장 강력하게 응답해 주는 요 연령대 40대 50대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건 모든 여론조사 지표예요. 이건 ARS든 전화 면접이든 잡히는 게 40대 50대입니다. 지금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주요 지지층으로 평가하는 게 40대 50대 연령층들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조국 전 장관이 책 쓴 데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재미있는 거는 10대 20대 구매자는 1.8%에 불과한 거잖아요. 조국 전 장관이 그때 당시 뭐라 그랬습니까? 가재, 붕어, 개구리도 행복하게 만든 세상을 내가 만드는 게 우리가 좋겠다. 가붕계 얘기했죠. 예. 우린 가붕계가 아니라고 지금 1.8% 구매로 응답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말한 공정과 상식은 당신이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지금 등에 화살이 꽂힌 채 묵묵히 걸어왔다고 얘기하는데 등에 화살을 꽂히게 한 건 당신이지 그럼 지금 법원과 검찰 우리나라가 부당하게 당신 등에 화살을 꽂았느냐 그렇게 반문하고 하는 게 10대, 20대 구매자가 1.8%라는 게 반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은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오히려 지금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본인의 삶을 더 성찰하는 게 그게 우선이지 이 책에 대해서 자꾸 가타부타 얘기하는 거 오히려 좀 약간 오히려 더 반감을 살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합니다. 얼마 전에 재판에서 직업을 부르는데 스스로 작가라고 밝혔죠. 그리고 좀 책을 집필에 뭐 열심히 해서 저 책을 하나 냈는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돼서 또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방송에서 아마 책 내용 자세히 소개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전망은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 따님,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는 유튜브 활동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것도 한 며칠 됐는데 최근에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뭔가를 판매한다고 밝힌 게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 내용 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좋은 광고가 들어와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상품은 홍삼 제품이에요. 포장이 고급스럽고 추석 선물로 제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근데 뼛속 깊이 이과여가지고 성분이 뭐가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하기는 합니다. 이 제품이 얼마나 다른 제품들이랑 다른지 알 수가 있지요, 여기서.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기찬 변호사. 이런 상황에서 이제 딸 조민 씨가 유튜브 채널을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본인의 어떤 일상도 보여주면서. 근데 글쎄요, 이게 아마 구독자가 많으니까 어떤 광고가 들어왔는데 홍삼 판매를 한다고 본인이 밝혔어요. 근데 결국 이것도 지지자들 상대로 판매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러니까 저희 마케팅 전략 중에 그 타겟팅을 잘해야 된다. 판매 이거를 살 사람들을 잘 선정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홍보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지금. 뭐 그걸 체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타겟층을 명확하게 잡은 겁니까? 그러면 이게 타겟팅이 형성이 돼 있었던 거죠. 아빠로 인해서 그 타겟팅이 이미 형성이 돼 있고 본인이 거기에 편승하게 된 건데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조민 씨가 예전에 뭐 유튜브인가요?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했어요. 의사 자격증을 잃다 하더라도 본인의 갖고 있는 재질을 살려서 봉사활동을 좀 하겠다. 글쎄요, 이게 봉사활동인지 모르겠는데 물론 봉사활동을 또 우리 모르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본인의 말처럼 봉사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자질을 살려나간다 그러면 국민이 보냈던 그런 의심스러운 눈초리도 거칠 텐데 상당히 좀 낯설어요. 홍삼 판매 저게 유튜버들이 많이 하는 거긴 한데 그렇죠. 가끔 뭐 유튜브 상품 들고 뭐 판매합니다. 뭐 후원입니다라고 뭐 이런 얘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조국 전 장관과 조민 씨가 걸어왔던 또 받았던 혐의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해명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특별히 내가 잘못했다는 해명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렇게 또 이익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니까 봉사활동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막이
이 정치화대 제작진이 자막을 달았는데 의사였던 조민 유튜브에서 홍삼 판매 외. 의사였던을 강조를 해놨네요. 또 아무튼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님, 이 주제 마지막으로 사실은 뭐 딸 조민 씨 거는 뭐 그렇고요. 조국 전 장관이 이 유시민 작가와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나 찍어서 녹화해서 뭐 준비 중인 거를 이제 예고 방송을 통해 나왔는데 아마도 책 얘기를 하면서 현 정부 검찰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할 걸로 보여요. 내용상을 보니까. 근데 이런 활동을 계속 할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또 조국의 강이 생기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뭐 그런 이제 정치적 부담이나 또 그런 정치적 관측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 그 민주당으로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되겠죠. 이게 다시 무슨 조국의 강에 빠지게 되면 내년 총선에 그게 민주당을 위해서 하등에 이로울 게 없기 때문에 또 거기에 정쟁처럼 붙고 논쟁이 붙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아마도 이제 현 정부나 여당의 선거 전략은 민주당을 거기에 묶어놓고 싶은 전략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활동이 결국은 여당이 원하는 바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 이제 거기에 민주당이 그 프레임에 묶이게 되면 그런데 때문에 어쨌든 민주당은 거리를 둘 수밖에 없고 그러나 조국 전 장관이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조국 전 장관은 자연인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교수직도 파면당했고 이분도 뭔가를 하면서 일상을 살아야 되는데 지식인이고 과거에도 활발한 저술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에서 책을 내고 또 그 책과 관련된 뭐 북토크도 하고 저런 방송 출연해가지고 얘기도 하는 건데 그 모든 걸 다 부정하고 조국 당신은 일종의 이제 금치산자로 살아라라는 식의 그 말하자면 조국 전 장관을 향한 시선이나 요구는 저는 그건 정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도 너무 좀 잔혹한 거 아니야 이 말씀으로 들리네요. 죄를 지었으면 그에 대해서 죄값은 뭐 재판을 받고 또 벌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살아라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강력한 지지자들이 있고 그 지지자들이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거기서 마치 무슨 뭐 산속으로 도피한 사람처럼 세상과 연을 끊고 반성만 하면서 살아라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누구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심지어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조국 전 장관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서 뭔가 어떤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그걸 향한 활동을 하거나 그러긴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정치 세력도 없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그런 관측이 있지만 민주당이 거기에 묶일 수는 없다고 보고 조국 전 장관이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건 좀 부당한 요구죠. 조국 분열 뭐 이렇게 표현도 됩니다. 그런데 정치는 아닌데 정치권에서 바라보는 시각 참 극명하게 많이 갈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또 갈라지는 상도 오고 뭐 그러합니다. 키워드가 전용차 자랑이에요. 지금 화면에 보니까 푸틴 대통령이 뭔가 자기 차 갖고 막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키워드가 전용차 자랑인데 자 지금 김정은 위원장 정상회담 북러 정상회담 마치고 러시아 전투기 생산 공장 시찰을 위해서 극동 쪽으로 다시 이동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고 있는데 우선요 관련 영상 준비돼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함해서 판매라네. Да, это все вместе в собранном виде, вот в таком виде 8. И очень важная 이게 존경하는 러시아 연방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놈이 건강을 축원해서 위대한 러시아의 새로운 승리를 위해서. 자, 요 주제와 관련해서 오늘 전문가 모시고 좀 집중적으로 논의해 볼 텐데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우선 정상회담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지각대장으로 원체 뭐 앙병이 높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러 30분이나 먼저 와서 기다렸다 그러죠. 이게 그만큼 푸틴 대통령의 절박함을 나타낸다고 할까? 이거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이제 김 위원장이 이렇게 특수를 누리는 오래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단기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한테 받을 게 많습니다. 받을 게 많다. 왜냐하면 이제 모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들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쟁은 첨단 무기가 하는 게 아니고 예. 결국은 이 전차, 장갑차, 야포, 재래식 전력. 그렇죠. 특히 이제 포병전, 이 탄약이 소요되는 예. 소모전, 총력전이라는 게 드러났거든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지원을 받는데 러시아는 아무도 안 지원 안 하고. 러시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러시아는 첨단 무기 쪽은 만들어내도 소련 체제가 해체되면서 분업 구조가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기전에는 그동안 승리해 왔는데 전쟁이 예. 전면전으로 장기전으로 가니까 탄약이 고갈된 거죠. 그러니까 프리고진이 반란을 일으킨 것도 탄약 때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러시아한테 대량의 탄약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체제가 북한입니다. 지금 그만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아쉽다 지금. 아쉬운 게 아니라 절박하죠. 절박하다. 왜냐하면 이대로 간다 그러면 전선이 뚫려요. 그러니까는 우크라이나는 총력전을 하는데 예. 러시아는 지금 탄약을 아끼라는 예. 지시가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보일 거 다 보여준 거죠. 30분 일찍 왔죠. 바스토친이라고 하는 우주기지 심장부까지 보여줬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정상회담 끝난 뒤에 사실 북한은 굉장히 좀 뭔가 긍정적으로 뭐 성과가 많다는 지만 러시아 쪽 관련해서 나오는 보도를 보면은 러시아 조금 신중한 것 같기도 해요. 이거는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겉으로는 뭐 예. 첨단 기술 주고 우주 기술 주고 예. 핵심 잠수함 그 기술 안 줍니다. 아, 그 기술은 그건 아니다. 지구상에서 핵심 기술을 준 적도 없고요. 근데 김정은 체제는 다 받으러 갔거든요. 지금 진영을 보면. 왜냐하면 푸틴 대통령이 다급하니까 다 줄 것처럼. 그렇죠. 그러나 아마 준다고 약속을 해도 주지도 않을 거고요. 그런 기술들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직접 바로 시급한 건 북한의 탄약하고 포탄을 받는. 포탄하고 러시아의 식량입니다. 일단 그거는 바로 거래가 예, 된다. 왜냐하면은 지금 벌써 인도적 지원, 뭐 농업 분야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포장된 거는 두고 봐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도 사실 굴욕적이죠. 왜냐하면 북한한테 취급도 안 했는데 그렇죠. 다급한 거죠. 가서 그러니까, 거기까지 먼 곳까지 가서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근데 이 상황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래 가는 순간까지만 지속되는 거지. 근데 그 이후에 이 상황에서 이제 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몸값이 높아졌다, 오래 갈 거다, 많이 받겠다. 푸틴 대통령 아니죠. 급한 불 때우면 그때 가서 보자. 또 이런 달라질 상황인 수 거죠.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핵심 첨단 무기 관련 기술에 대해서 얘기 나오지만 그거는 푸틴 대통령이 어음을 준 거고 부도가 날 수도 있다. 약간 이런 말로 들리네요. 예를 들면요. 예. 한미 관계 혈맹이죠. 예. 근데 우리가 KF-21 전투기 개발할 때 A사 레이더를 비롯해서 4대 핵심 기술이 있거든요. 그 미국한테 달라고 그랬거든요. 단칼에 거절당했습니다. 안 주는군요. 이건 동맹이든 혈맹이든 이건 절대로 주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다 러시아는 북한을 믿질 않아요. 근데 이번에 사실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위성 개발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라고 얘기한 건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래야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면은 뭔가요? 나오게 하기 위한 일종의 유인구죠. 왜냐하면 이제 북한의 기술이 워낙 떨어지니까 일부만 지원을 해도 구형 기술만 지원해도 도움은 돼요. 그러나 러시아가 핵심 기술을 지구상에 그런 사례가 없다니까요. 예를 들면 우리 나로 발사할 때 지금 여기 나온 저 앙가라 로켓 1단을 받았거든요. 러시아 기술자들이 여기 와가지고 우리 근처에도 못 가게 했어요. 절대 안 알려준다는 쳐다보지도 거네요. 못하게 했어요. 그런 건데 그걸 핵심 기술을 준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기다려봐야겠지만 일단 이 조한범 연구위원 분석대로라면 이거는 공수표일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이런 분석이신데 일단 요거 윤기찬 변호사 아까 영상에 잠깐 나갔는데 푸틴 대통령이 본인의 전용 차량 방탄차잖아요. 이거를 김정은 위원장 앞에서 굳이 뭐 설명을 하고 열어보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요 이 모습이요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똑같이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거 푸틴 트럼프 똑같이 과시하는 성격 때문에 그럴까요? 이걸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굳이 저기서 뭐 차량을 가지고 뭐 자랑하는 듯한 얘기를 꺼내놨거든요. 이건 뭡니까 이건? 그래서 저는 뭐 저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고 이게 분위기를 좀 전환시키는 약간 화제성으로 하는 거죠. 또는 뭐 본인이 김정은이 저기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했든지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푸틴 같은 경우에 김정은을 사실상 이용한다고 저는 보여지는 장면 중에 또 하나예요. 왜냐하면 저기 또 타보기도 했네요. 저렇게 또 굳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집중이 되잖아요. 저렇게 되면. 그런데 저기서 저 장면이 상징적인 것이 사실 무기 거래를 하러 정상회담을 저렇게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러시아도 뭐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인데 무기 거래를 불법적으로 하는데 정상이 만나가 저런 장면을 연출한다?
저는 그것보다는 사실은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전쟁 수행 능력이 이렇게 더 높아진다. 그렇기 예. 때문에 휴전하자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김정은을 이용했다라고 보여지고 김정은 입장도 어떤 마음으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국제 정치사회, 국제 세계에 다시 한번 등장하는 계기가 됐고 본인들 북한 주민에게 어떤 야 이제 우리도 먹을거리 생기고 어떻게 생긴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기 때문에 양측에서 정치적으로 한 사람은 전쟁 관리 차원에서 한 사람은 내치용에서 보면 상당히 둘 다 윈윈이다. 따라서 저도 말씀 주신 것처럼 저게 직접적으로 저런 거래가 이루어질 확률은 예. 적다. 그 전에 미국과 뭐 유럽, 러시아 다 이 휴전에 대해서 사실 다 일치되는 어떤 교집합이 생기는 상황이고 그런 차원에서 둘이 저런 장면 연출했지 않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방탄일무진 저 부분도 본인들이 마음이 가벼운 거죠. 그러니까 저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 마음 무겁게 국제사회 온갖 비판을 감수하고 와가지고 그런 주제를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조한범 위원님, 사실 북한 러시아 얘기하면 통상 우리가 북중러 이렇게 표현을 쓰거든요. 세 개를 묶어서 북중러라고 하는데 지금 뭐 무기 거래를 한다,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푸틴 대통령 정상회담도 하는 이런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보면서 중국 시진핑 주석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지금? 복잡하죠 마음이. 왜 그러냐면 지금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통상 그렇게 지금 표현합니다. 근데 그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신냉전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냉전 체제에는 공급망이 두 개였습니다. 사회주의 공급망, 자본주의 공급망. 둘이 거래를 안 했어요. 자기들끼리 먹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공급망 하나잖아요. 중국이 공급망이 중심이잖아요. 여기 퇴출되면 중국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서방이나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엮여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한마디 말씀드리면. 그런데 북한하고 러시아는 이미 공급망이 퇴출당한 상황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러시아하고 북한은 전과자예요. 전과자가 범죄 한 번 더 저지르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 전과자 둘이 노는데 여기 끼어버리면 굳이 상황이 다르다 그렇죠. 지금. 굳이 끼어버리면은 똑같이 전과자 되거든요. 근데 편할까요 저 모습이? 그런데 또 한미일이 뭉치니까 한미일이 뭉치는 건 당연히 중국의 압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중러 연대는 또 내버려둘 수는 없거든요.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김정은 위원장 보도에 대해서 중국 매체가 짧게 평가 없이 그다음에 지난번 북한 구구절 전승절 때도 2018년에는 권력 서회의 3위를 보냈어요. 시진핑, 리커창 총리, 그다음에 리지안수 전 유탕민. 이번엔 권력 25위가 갔어요. 일부러 그런 거 같아요. 일부러 수위를 낮춘 거죠. 7.27 정전협정 기념일 일병식 때도 서열이 낮은 리용충 전인대 상무위원 부위원장이 가서 김 위원장이 짜증을 냈거든요. 친서도 길거리에서 받고. 근데도 또 이번에 급이 낮은 사람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딜레마죠. 친해질 수도 없고 안 친해질 수도 없고. 불편한 기색을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또 이것도 난처하고. 그렇죠. 거기다가 그동안 중국에 대한 의존도 지난해 무역 의존도가 96%거든요. 북중이. 근데 이제 북러 관계가 커지면 중국의 영향력이 줄어들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아주 복잡하죠 지금. 고민이 많지만 또 처진 다르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지금 뭔가 북한이 이른바 무기 거래라고 통상 표현되는데 뭔가 주고받는 수상한 모습이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국내 정치권에서 만약에 러시아가 북한에 뭔가를 무기 관련해서 주게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대응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정치권의 어떤 설명들이 있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K-방산의 첨단 무기들이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무기들을 만약에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러시아도 굉장한 그 타격을 받을 수가 있지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전쟁 참전 선언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국제전에 우리나라가 참전하겠다는 건데요. 정말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죠? 미친 거죠. 김종son 행정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리가 정말 걱정하는 그런 무기를 뭐 혹시 기술이나 이런 걸 북한에 주게 된다면 우리의 대응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무기 제공 이건데. 이 문제는요.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 개인이지만 국방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러 간에 무기가 있는지 확인이 안 된 상황이죠. 아직은 몰라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도 확인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폴란드로 갔다 온 50만 발. 이게 예를 들면 어떻게 사용될지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있다고 얘기했을 때 집권 여당의 국방위원이 저런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좀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왜냐하면 한미일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두 축, 세 축 아니겠습니까? 하나가 북핵 위협을 대응한다고 하지만 또 하나는 중국을 아주 직접적인 타겟으로 해서 고립하겠다는 내용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지난 세계적인 문제까지 얘기한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거든요. 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저렇게 예를 들면 저런 발언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 스스로의 협상 레버리지를 줄이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현명한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조한범 위원님, 한 1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아서 압축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가능성, 이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무기 지원하는 이 가능성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카드로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카드로. 왜냐하면 러시아도 지금 우리 눈치 보거든요. 북한의 탄약은 러시아의 게임 체인저가 못 됩니다. 전쟁 지속 능력만 키워주는 그렇겠죠. 건데 한국 무기는 우크라이나에 가면 게임 체인저예요. 상황을 바꿔요. 그러니까 다르다. 러시아도 우리 눈치 보거든요. 한국에 설명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북러가 선을 넘지 않게 카드로 가지고 있대. 이 카드를 직접 활용하는 건 사실은 상당히 많은 변수가 있죠. 압박 카드로 쓰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 쓰는 문제는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카드 있다라는 거를 그게 쓰진 않지만 우리 있습니다 정도는 비추는 게 좋다 우리로서는. 이미 러시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회담 전에 이 정상회담 설명해 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도 뭐 한국이 궁금한 거 일정 같은 거 있으면 알려주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까지 러시아 쪽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